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올해 큰 행복이 오실 거예요.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22살의 봄이었다. 그 시절 나는 세상이 대체로 선하다고 믿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생길까 기대하는 사람이었고, 길을 걷다 모르는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 먼저 웃어 보이는 사람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시절에 나는 퍽 순진했다. 하지만 그 순진함 덕분에 지훈 오빠를 알아볼 수 있었다고도 생각한다. 캠퍼스 도서관 앞 벚꽃 나무 아래서 지훈 오빠를 처음 본 것은 입학한 지 2달도 안 된 봄날이었다. 26에 그는 복학생이었고 나는 새내기였다. 첫인상은 말이 없고 좀 무뚝뚝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늘 같은 색 후드티를 돌려 입는다는 소문이 과 안에 돌았다. 나는 그 소문을 들었을 때 그냥 웃고 말았다. 그런 사람에게 특별한 감정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우리가 처음 제대로 마주친 건 도서관 3층이었다. 같은 책을 동시에 집으려다 손이 닿았다. 나는 깜짝 놀라 손을 뺐고 그는 잠깐 멈추더니 피식 웃으며 말했다. 먼저 가져가세요. 저는 다음에 읽을게요. 그 한마디였다. 딱히 특별한 말도 아니었는데 그 웃음이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았다. 눈이 가늘어지는 그 웃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오빠 특유 웃음이었다. 무언가 마음에 들 때 혹은 좋은 사람이라고 느낄 때 짓는 웃음. 그 뒤로 도서관에서 몇 번 더 마주쳤고 어느 날 같은 수업 복도에서 우연히 나란히 걷게 됐다. 오빠가 먼저 말을 걸었다. 저번에 그 책 재미있었어요? 나는 그날 커피 2잔을 마셨고 오빠도 그랬다. 대화는 2시간이 넘게 이어졌다. 계절이 여러 번 바뀌는 동안 우리는 연애라는 이름의 계절을 함께 쌓아갔다. 봄이면 캠퍼스 벚꽃 아래를 걸었고 여름이면 한강변에서 치킨을 먹었다. 가을이면 낙엽을 밟으며 긴 산책을 했고 겨울이면 작은 방에서 영화를 봤다. 티격태격하는 날도 있었고 말없이 서로 등을 돌리고 잠든 밤도 있었다. 그래도 아침이 되면 항상 오빠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내가 잘못했어. 화 풀어. 5해가 그렇게 흘렀다. 27에 나는 하얀 드레스를 입었고 지훈 오빠는 어울리지 않는다며 엄살을 부리면서도 흰 셔츠에 연한 회색 넥타이를 맸다. 줄에 없는 작은 결혼식이었다. 양가 가족 합쳐 30명이 채 안 됐지만 나는 그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이라고 확신했다. 오빠는 혼인 서약을 읽다가 목이 메어서 잠깐 말을 잇지 못했다. 하객들이 웃음을 참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억지로 미소를 유지했다. 항상 아내의 편이 되겠습니다. 무서운 날에도 슬픈 날에도 기쁜 날에도. 그게 오빠의 가장 멋있었던 순간이었다고 지금도 나는 생각한다. 신혼은 소박했다. 넓지 않은 아파트였지만 둘이 함께라면 어디든 집이 됐다. 오빠는 요리를 못했는데 잘한다고 우겼고 나는 요리를 잘했는데 못한다고 우겼다. 그래서 식사는 늘 내가 했고 설거지는 늘 오빠가 했다. 그 작은 분업이 우리만의 규칙이 됐다. 결혼한 지 꼭 1년이 지나던 날 밤 2줄이 떴다. 오빠, 이거 봐봐. 지훈 오빠는 임신 테스트기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나를 꽉 안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안았다. 어깨가 조금 떨렸다. 나는 그 품에서 울었고 오빠도 울었다. 기쁨이 이렇게 무거운 것인지 그때 처음 알았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냥 누워서 배를 번갈아 만지며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이름 이야기, 학교 이야기, 앞으로의 이야기. 딸이면 뭐라고 부를까? 아들이면? 그냥 지훈이라고 하면 어때? 내 이름 물려줘도 좋잖아. 그건 좀 이기적인 것 같은데. 오빠가 웃었다. 나도 웃었다. 임신 초기에 오빠는 매일 아침 내 배에 귀를 댔다. 아직 아무것도 들릴 리 없는데도 눈을 감고 진지하게 들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웃음을 참았다. 뭐 들려? 응. 쿵쿵. 그건 오빠 귀소리야. 임신 17주에 접어들면서 배가 조금씩 눈에 띄기 시작했다. 오빠는 매일 아침 배에 먼저 뽀뽀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했다. 순서가 바뀐 날이면 내가 토라지는 척 비쳤고 오빠는 과장되게 사과하며 나를 웃겼다. 출근 시간이 빠듯해 서두르는 아침에도 그 순서는 어기지 않았다. 그날 아침도 그랬다. 오빠는 서둘러 넥타이를 매면서 현관에서 뒤돌아봤다. 구두를 한 짝만 신은 채였다. 민지야, 사랑해. 오늘 점심은 꼭 챙겨 먹어. 아가한테도 사랑한다고 전해줘. 알았어, 빨리 가. 지각하겠다. 나도 이따가 출근해야 해. 나는 귀찮은 척 손을 흔들었다. 문이 닫혔다. 나는 소파로 돌아와 오빠가 깔아놓은 담요를 끌어당기며 다시 누웠다. 아이가 발을 한 번 찼다. 나는 배를 어루만지며 눈을 감았다. 그게 그와의 마지막 아침이었다. 오전 11시 17분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자마자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혹시 박지훈 씨 보호자 되시나요? 그 뒤로 무슨 말이 이어졌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교통사고, 현장, 병원, 단어들이 파편처럼 흩어졌다. 나는 배를 감싸 쥐고 일어섰다. 무릎이 떨렸다. 옆자리 동료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냥 가방을 집어들고 걸었다. 어디로 걷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택시 안에서 전화를 다시 들었다. 뇌출혈, 즉사. 그 두 단어가 귓속에 박혔다가 빠져나가지 않았다. 기사님이 뭐라고 했는데 들리지 않았다. 한강이 창밖으로 지나쳤다. 우리가 여름마다 앉아서 치킨을 먹던 그 강이 병원 응급실 문을 열었을 때 의사가 나를 조용히 면담실로 안내했다. 그 복도를 걷는 15걸음이 내 인생에서 가장 긴 15걸음이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쏟아졌고 내 발소리만 울렸다. 의사가 문을 열기 전에 이미 알았다. 본능이라는 건 이런 것이었다. 몸이 먼저 아는 것. 지훈 오빠는 그날 아침을 넘기지 못했다. 신호 위반 차량이 오빠가 타고 있던 버스 측면을 들이받았고 오빠는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다. 이송 중에 이미 뇌 손상이 심각했다고 했다. 손 한 번 잡아보지 못했다. 눈 한 번 마주치지 못했다. 마지막 인사도 나눌 수 없었다. 그 사랑해 라는 세 글자가 마지막 말이 되어버렸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나는 울지 않았다. 아니, 울 수가 없었다. 17주 된 뱃속의 아이가 자꾸 생각났기 때문이다. 오빠 영정 앞에 앉아있는 시간 내내 나는 뱃속 아이에게만 집중했다. 울면 안 돼. 아이가 느낀다. 흔들리면 안 돼. 아이가 불안해한다. 내 슬픔보다 이 아이가 먼저였다. 그 생각 하나가 나를 붙들었다. 문상객들이 오빠 영정 앞에서 절을 하고 조용히 빠져나갔다. 나는 그 옆에 내내 앉아 있었다. 오빠의 웃는 사진을 바라봤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다. 넥타이가 약간 삐뚤어진 채로 웃고 있는 오빠. 나는 그 사진을 보면서 저 넥타이를 내가 마지막으로 매줬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이상하게도 그 생각이 제일 오래 머물렀다. 마지막 날 밤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시어머니와 둘만 남았을 때 어머니가 내 손을 꼭 쥐고 말씀하셨다. 민지야, 네가 지훈이 마지막 선물을 품고 있구나. 절대 놓지 마. 내가 함께 있을게. 그 말이 나를 살렸다. 정말로 49제가 지나고 나는 출근을 재개했다. 쉬어도 된다는 동료들의 말이 고마웠지만 집에 혼자 있으면 오빠가 없다는 사실이 더 크게 느껴졌다. 오빠가 두고 간 슬리퍼가 현관에 있었다. 오빠가 쓰던 머그컵이 싱크대 위에 있었다. 오빠가 마지막으로 읽다만 책이 소파 팔걸이 위에 놓여 있었다. 그것들을 치우지 못했다. 그렇다고 바라보고만 있을 수도 없었다. 회사에 있으면 적어도 생각할 틈이 없었다. 그 무렵팀 직속 과장인 김진수 과장이 나에게 많은 배려를 해줬다.
팀에서 제법 연차가 쌓인 사람이었고 평소에도 팀원들에게 두루 잘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다. 그는 무거운 짐을 들지 못하게 했고 야근을 시키지 않았으며 거래처 미팅 자리에도 억지로 데려가지 않았다. 팀 회식이 있는 날이면 내게 먼저 들어가도 된다고 했다. 나는 그것이 진심 어린 배려라고 믿었다. 팀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수연이는 매주 화요일 점심을 함께 먹었고 막내 사원 재호는 커피를 타올 때마다 내 것을 같이 가져다 줬다.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내가 그 시간을 버텼다. 나는 그 믿음을 조심스럽게 쌓아갔다. 그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기까지는 별로 오래 걸리지 않았다. 임신 30주에 접어든 어느 금요일 오후였다. 창밖은 이미 어둑해지고 있었고 사무실 안은 퇴근 준비로 조금씩 어수선해지고 있었다. 나는 마감 보고서를 정리하던 중이었다. 배가 묵직했다. 오후만 되면 발이 붓는 날이 많았고 그날도 신발이 조여오는 느낌이었다. 김 과장이 내 자리로 왔다. 이 대리, 오늘 저녁에 거래처 사람이랑 간단히 식사 한번 하자고. 오래된 거래처인데 인사라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나는 조금 망설였다. 배가 무거웠고 빨리 집에 가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껏 신세를 많이 졌다는 생각에 그리고 이 정도 부탁은 들어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길게 안 해. 1시간이면 충분할 거야. 약속 장소는 회사 근처 한정식집이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특실 쪽으로 안내를 받았다. 거래처 자리가 특실이라는 게 조금 낯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방 안에는 이미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50 가까워 보이는 나이였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턱을 덮고 있었고 정수리부터 머리카락이 많이 비어 있었다. 체격은 단단했고 손목에 굵은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그는 내가 들어서자 허리를 살짝 앞으로 기울이며 눈을 가늘게 떴다. 그 눈빛이 처음부터 불쾌했다. 사람을 보는 눈빛이 아니라 물건을 감정하는 눈빛 같았다. 김 과장은 그 남자와 반갑게 포옹까지 하며 인사했다. 박 사장,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내가 말한 직원이야. 이민지 대리, 내가 말한 직원. 그 표현이 걸렸다. 무슨 말을 했다는 건지. 거래처 직원한테 담당자를 소개하는 자리라면 굳이 그런 말을 덧붙일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 찜찜함을 그냥 넘겼다. 과민 반응하지 말자 라고 스스로 다독이며 자리에 앉고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임신 중이라 음료수를 마셨다. 두 사람은 한참 웃고 떠들었다. 오래된 지인처럼 편하게 굴면서도 이따금씩 나를 흘끗거리는 시선이 느껴졌다. 박 사장이라는 남자는 특히 대화 중간중간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나는 스마트폰을 보는 척 시선을 피했다. 음식이 반쯤 나왔을 때 김 과장이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나를 봤다. 여기는 내 지인 박 사장이야. 어때, 괜찮지? 8살이긴 한데 이 사람이 또 진국이거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때, 괜찮지? 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데 3초가 걸렸다. 그리고 이해하는 순간 위장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이건 업무 자리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아니었다.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 표정이 굳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김 과장은 오히려 의아하다는 듯 말을 이었다. 마치 자신이 뭔가 잘못된 말을 했다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뱃속에 애를 아빠 없이 혼자 키우려 했어. 박 사장 돈 잘 벌어. 머리가 조금 벗겨지긴 했는데 애 낳고 한 번 사귀어봐. 이 사람이 원래 여자한테 잘해. 그 말이 귓속으로 들어오는 동안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임신 30주.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3주. 아직도 오빠 베개에서 냄새를 맡으며 잠드는 나에게 이 사람은 지금 맞선을 붙이고 있었다. 나를 걱정한다고 했던 그 말들, 배려한다고 했던 그 행동들이 다른 빛깔로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기회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처음부터 박 사장이라는 남자는
그 사이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목소리가 낮고 끈적했다. 이 대리라 했나? 나이도 어리고 얼굴도 예쁜데 과장님한테 많이 들었어. 딱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 내가 잘해줄게. 애도 내 자식처럼 키워줄 수 있어. 딱 하게 됐다.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다. 내가 딱한 사람이었다. 이 사람들 눈에는 처음부터 나는 그냥 처리해줘야 하는 딱한 임신부였던 것이다. 나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셨다. 과장님, 지금 제 정신이에요. 내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두 남자가 동시에 굳었다. 옆 테이블 소리가 멈췄다. 나는 천천히 숨을 골랐다. 배를 한 손으로 감쌌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분노였는지, 배신감이었는지, 아니면 슬픔이었는지 정확히 구분되지 않았다. 아마 세타였을 것이다. 아이가 느낄까봐 잠깐 눈을 감았다. 오빠가 한 말이 떠올랐다. 화가 날 때일수록 천천히, 정확하게.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다고. 나는 눈을 떴다. 김 과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야, 화낼 거 없잖아.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니라고. 너 생각해서 한 거지. 혼자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 그 말에 나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다.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말해야 한다. 분명하게. 과장님, 나는 그를 똑바로 봤다. 저는 지금 임신 30주입니다.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13주가 됐어요. 그 13주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과장님도 옆에서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과장님한테는 저한테 누군가를 붙여줄 적당한 타이밍을 재는 시간이었던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끝까지 들어주세요. 김 과장이 입을 다물었다. 제 아이한테는 이미 아빠가 있어요. 이 세상에 없다는 게 다를 뿐이지 아빠가 없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이 그 자리를 처음 보는 분으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그 생각이 틀렸다고 말씀드릴게요. 분명하게. 그리고 앞으로 제 사생활에 이런 식으로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도움이 필요하면 직접 요청할 줄 아는 어른이니까요. 김 과장의 얼굴이 붉어졌다. 무안함인지 화남인지 구분되지 않는 색이었다. 박 사장이 뒤늦게 끼어들었다. 에이, 뭐 이렇게 예민해. 호의를 거절하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저한테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는 그를 보지도 않고 말했다. 처음 뵙는 자리에서 잘해줄게. 딱하다는 말씀하시는 분께 드릴 말씀은 없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전혀 몰랐고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방을 들고 지갑을 꺼내 테이블 위에 음료수 값을 올려놓았다. 손이 떨렸지만 동작은 천천히 정확하게 했다. 그리고 나가면서 딱 한마디를 덧붙였다. 과장님, 주말 잘 보내세요. 식당 문을 열고 나왔다. 밖에는 초겨울 바람이 세게 불었다. 나는 멈춰 서서 차가운 공기를 배 깊숙이 들이마셨다. 배가 살짝 당겼다. 괜찮아. 엄마 괜찮아. 아이에게 속으로 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나는 창에 이 말을 기댔다. 쿵쿵 흔들리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눈물이 났다. 분해서가 아니었다. 오빠가 보고 싶어서였다. 오빠가 있었다면 저 자리에 나 혼자 앉을 일도 없었을 텐데, 저런 말을 들을 일도 없었을 텐데, 오빠가 있었다면 나는 그냥 퇴근하는 남편을 기다리는 임신부였을 텐데, 집에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다. 한참을 울다가 배를 어루만졌다. 아가야, 엄마 오늘 잘했지. 아빠라면 뭐라고 했을 것 같아. 아이가 발로 한 번 찼다. 나는 그걸 잘했다는 말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주말 동안 나는 생각을 정리했다. 금요일 밤에 한 번 실컷 울고 나니 토요일 아침은 의외로 맑았다. 나는 메모장을 꺼내 그날 저녁의 일을 시간 순으로 적었다. 오후 몇 시에 과장이 말을 걸었는지, 어떤 표현을 썼는지, 식당에 들어섰을 때 상황이 어땠는지, 어떤 말이 오갔는지. 쓰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정리하면 이것이
얼마나 명백한 일인지가 보였다. 일요일에는 시어머니 댁에 들렀다.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밥을 먹다가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왔다. 시어머니는 내 말을 듣는 동안 숟가락을 내려놓으셨다. 한참 침묵이 흐른 뒤에 말씀하셨다. 민지야, 네가 잘 대처했다. 그 자리에서 잘 나왔어. 근데 그냥 묻어두면 안 돼. 똑같은 일이 또 생길 수 있어. 시어머니의 말이 결심을 굳혀줬다. 월요일 아침 나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다. 팀 자리에는 들르지 않고 곧장 인사팀으로 갔다. 인사팀장 박 부장은 막 출근해 커피를 마시던 중이었다. 나를 보고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 대리 일찍 왔네. 무슨 일이에요? 부장님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좀 드릴 얘기가 있어서요. 박 부장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문을 닫았다. 나는 감정 없이 사실만 전달했다. 날짜, 시간, 장소, 오간 대화. 박 부장은 처음에는 커피를 홀짝이며 듣다가 어느 순간부터 잔을 내려놓고 볼펜을 집어들었다. 내가 말하는 동안 무언가를 메모하기 시작했다. 표정이 점점 굳어갔다. 내가 말한 직원이라고 했다고요? 사전에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직접 소개를 했습니다. 거래처 자리가 아니라 맞선 자리였어요. 박 부장이 안경을 벗고 눈을 감았다. 이 대리, 혹시 당일 카드 내역이나 장소 관련 증거 있어요? 네. 이미 확보해뒀습니다. 과장님이 부인하실 경우를 대비해서요. 박 부장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대리, 오늘 하루는 재택으로 처리해 줄게요. 내가 확인하고 연락할게.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문을 나서며 한 가지만 덧붙였다. 부장님, 저는 소란을 피우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다만 임신 중인 직원한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게 다예요. 복도에서 나오자마자 수연이와 마주쳤다. 그녀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눈치를 챘다. 민지야, 무슨 일 있어? 얼굴이. 나중에 얘기할게. 잘 됐어. 수연이는 더 묻지 않고 내 팔을 한 번 꼭 쥐었다. 그 온기가 발끝까지 내려오는 것 같았다. 박 부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였다. 그날 오후 인사팀이 김 과장을 불렀다. 김 과장은 처음에는 여러 가지 말을 했다고 한다. 좋은 뜻이었다. 이 대리를 걱정해서 한 일이다. 업무 외 자리였을 뿐이고 강요한 적 없다. 하지만 인사팀은 이미 준비가 돼 있었다. 당일 박 사장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인사팀 손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이다. 메시지가 어떻게 인사팀에게 전달됐는지는 나도 나중에야 알았다. 알고 보니 그 자리가 불쾌했던 건 나만이 아니었다. 박 사장도 돌아가는 길을 생각하면 할수록 기분이 이상했다고 했다. 50이 다 된 나이에 임신부한테 맞선을 붙여진 셈이었고 그 전에 김 과장에게 들은 말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 과장이 처음 연락을 했을 때 보낸 메시지. 남편이 사고로 죽은 임신부야. 어리고 예쁘고 처지가 딱하니까 내가 마음에 들면 붙잡기 쉬울 거야. 한번 만나봐.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그냥 가볍게 생각했는데 막상 자리에서 이 대리의 반응을 보고 나서야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박 사장은 인사팀 대표 메일로 직접 연락을 했다. 해당 메시지 캡처와 함께 상황을 설명하는 짧은 글을 첨부해서 박 부장은 그 메일을 받고 나서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렸다고 나중에 인사팀 주임이 수연에게 귀띔해줬다. 인사팀 면담이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김 과장은 처음에는 버텼다. 메시지는 농담이었다. 박 사장이 과장해서 전달한 거다. 이 대리도 자리 분위기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메시지 원본이 있었다. 박 사장의 직접 진술이 있었다. 그리고 내가 처음부터 준비해간 기록이 있었다. 결국 김진수 과장에게 경위서 제출과 직위 해제, 그리고 타 부서 발령이 내려졌다. 인사팀은 전 직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및 임직원 사생활 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공지를 올렸다. 그리고 박 부장이 나를 단독으로 불렀다. 이 대리, 회사 차원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불편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직접 연락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빠르게 처리해 주셔서요. 팀으로 돌아왔을 때 동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자연스럽게 나를 맞아줬다. 하지만 한 명, 수연이가 점심시간에 나를 데리고 나가서 조용히 말했다. 민지야, 잘했어. 진짜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나는 그 말이 가장 좋았다. 어떤 위로보다, 어떤 응원보다 잘했다는 그 한마디가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으니까. 아이는 그해 겨울 끝 무렵에 태어났다. 진통이 새벽 2시에 시작됐다. 나는 혼자였다. 처음 진통이 왔을 때 배를 감싸 쥐고 잠깐 눈을 감았다. 오빠, 나 지금 무서워. 속으로 말했다. 수연이가 차로 병원까지 데려다 줬다. 분만실 문 앞에서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잘 할 수 있어. 들어가. 분만실 안에서 나는 이상하게도 오빠 생각이 계속 났다. 무섭지 않았다. 아프긴 했다. 엄청나게. 하지만 오빠가 거기 있는 것 같았다. 내 옆에서 말없이 그 눈이 가늘어지는 미소로. 나는 천장을 보며 속으로 말했다. 오빠, 고마워. 새벽 2시 반, 아이가 울었다. 간호사가 포대기에 쌓인 아이를 내 품에 안겨줬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이 감정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랐다. 행복과 슬픔이 완전히 섞여 있었다. 오빠가 남기고 간 것이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따뜻하게 내 품에 있다는 것. 손가락이 5개, 발가락이 5개. 작고 쭈글쭈글하고 빨갛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서지훈. 이름을 불렀다. 오빠 성에 오빠 이름을 그대로 물려줬다. 오빠의 바램대로 아이는 눈도 제대로 못 뜨면서 내 손가락을 꼭 쥐었다. 작고 말랑한 손이었다. 나는 그 손을 내 볼에 갖다 댔다. 안녕, 지훈아. 엄마야.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겨울이 끝나고 있었다. 아이가 2돌이 됐다. 아침마다 이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시어머니 댁에 맡기고 회사로 달려가는 일이 어느 순간 자연스러운 리듬이 됐다. 쉬운 날이 하루도 없었다. 몸이 지치는 날도 있었고 혼자라는 게 새벽에 갑자기 실감나서 이불을 끌어안고 우는 날도 있었다. 하지만 무너진 날은 없었다. 아침이 되면 지훈이가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에 눈이 떠졌고 그 소리가 나를 일으켜 세웠다. 회사에서는 작은 변화들이 생겼다. 인사팀이 임신 출산 직원 보호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었고 유연 근무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나는 그 개선안을 만드는 소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다. 내가 겪은 일이 다음 사람한테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게 지켜지는 회사가 되기를 바라며 김 과장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다가 반년도 안 돼 퇴직했다고 들었다. 나는 그 소식을 수연이에게 전해 듣고도 특별한 감정이 없었다. 기쁘지도 속 시원하지도 않았다. 그냥 그렇구나 하는 마음이었다. 그럴 에너지를 지훈이한테 쓰는 게 훨씬 나았으니까. 오빠의 기일 전날 밤 나는 지훈이를 무릎에 앉히고 사진을 보여줬다. 결혼식 사진이었다. 하객들 앞에서 서약을 읽다 목이 맨 오빠가 그래도 웃고 있는 사진. 지훈이는 사진 속 사람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나를 보고 물었다. 엄마 친구. 나는 잠깐 웃었다. 아니, 엄마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지훈이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내 무릎에 등을 기댔다. 나는 그 조그만 머리를 내 볼에 댔다. 오빠를 닮은 눈매, 나를 닮은 코끝. 세상에 둘도 없는 얼굴이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래간만에 오빠 꿈을 꿨다. 꿈속에서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웃고 있었다. 눈이 가늘어지는 그 웃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던 그 표정으로. 나는 꿈속에서 뭔가 말하려다가
결국 그냥 웃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다. 옆방에서 지훈이 숨소리가 들렸다. 고르고 작은 소리였다. 살아있다는 소리였다. 나는 아이 방으로 가서 자는 얼굴을 내려다봤다. 이불이 발에 차여 있었다. 나는 조용히 여며줬다. 잘 자, 지훈아. 그리고 창밖을 봤다. 봄이 오고 있었다. 오빠와 처음 만났던 그 계절이 다시 오고 있었다. 나는 괜찮았다. 아니, 그것보다 더한 것이었다. 내가 정확히 뭐라고 불러야 할지는 몰랐지만 가슴속에서 조용하고 단단한 것이 자라고 있다는 건 알았다. 두려움이 아니라 단단함으로. 혼자라는 슬픔이 아니라 이 아이와 함께라는 감각으로. 오빠가 남긴 사랑의 무게로 나는 오늘도 똑바로 서 있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김 과장이 너무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회사에서 어떤 부당한 대우를 당하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이 집이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